네,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혹시 AI가 늦을 것 같아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저희가 기초 코딩을 만들고 저희가 학습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코딩을 만들고 이거를 구글 AI 스튜디오에 만들어서 저희가 시각화 관련된 프론트 이미지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거를 웹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두 단계의 처리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깃허브에 공유 업무 환경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개인 작업, AI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던 개인 작업을 이제 공유 클라우드에 올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가상의 서버, 온라인 웹 서버에다가 올리는 작업까지 하면 AI가 공공 데이터가 AI까지 가는 과정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유료 버전을 등록하면 이 두 단계를 점프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고 저희 이런 식으로 클래식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다 유료로 할 거면 사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민간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원래 개발자들이 저비용으로 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하나씩 하나씩 하면 한 30분이면 작업이 끝날 것 같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녹음 녹화 다 하고 있으니까 혹시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제가 만든 페이지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다시 리셋을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15분이면 더 될 것 같아서 강의를 좀 더 하고 제게 지금 여러분들 거는 제가 보니까 다 완성됐는데 제가 만든 부분이 코딩이 약간 에러가 생겨서 뒤에 이제 그대로 소스 코드가 보이더라고요. 이미지가 윗부분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하고 나서 한 15분 정도 기다리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완성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걸 행정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가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대회를 나가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각종 그런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정부랑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 그때 잡혔을 때 제일 나중에 그 빠져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뭐 국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약간 행정이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약간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 너무 행복해요. 서로 카드뉴스나 영상이나 뭐 이렇게 온라인 소통은 최적화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뭐 노래방 뭐 혹은 클럽 이런 거에는 제가 전혀 완전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더 저는 소통 방법이 수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찾아가서 말을 걸었더니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아니 공공이면 일반 국민들을 만나면 당연히 친절하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연하게 대학교 후배가 서울시 공무원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한 방에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뭔 말을 하면 다 민원이고 이거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 방법에 대해서 정해진 파이프라인으로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였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제가 국민참여단이나 혹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해진 기간 안에 격식에 맞게끔 공모전으로 나가서 거기서 설득력 있게끔 랭킹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관련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민간 차원에서 아무 지원받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거를 포상 신청이나
관련된 제안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식적인 채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민원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 하나죠. 신문고나 이거는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15년도에 그 친구 말을 듣고 신문고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 거예요. 민간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른 대표님들한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제가 이 문제 원인에 대한 부분에서 이 당사자가 제가 생각했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데이터를 받고 진행하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원래 목표는 그거였어요. 아프리카 진출 지원 서비스로 창업진흥원에서 사업화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첫 번째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 전체 GDP의 0.3% 정도 부분이 있다. 아프리카 전체 대륙이.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산업 구조가 아프리카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산업이 아직은 성장 단계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직은 미국 북미나 그죠, 유럽, 동아시아, 중남미 이런 쪽에 이제 주요 포커스를 두고 있고 좀 뜨고 있는 게 유라시아 정도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제가 아프리카는 나 혼자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아프리카 관련된 데이터가 별로 없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데이터 트랙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코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통상부 산하에 코트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교부 산하에 그 여러 개 기관이 있겠죠. 호이카라든가 그 다음에 동포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및 행정안전부 등등 개발협력과 ODA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사업에서는. 그게 근데 우선은 이분들에게 제 돈, 다른 지역의 데이터는 잘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만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정부 정책과 연관된다는 것을 민간 입장에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진출에 수출 관련된 벤처기업들 연대를 구성했어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트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는데 하나는 창업진흥원 내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당시 2015년도에 그 스마트 벤처 캠퍼스라는 그 사업에 제가 총동문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우수한 스타트업들 분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그 창업허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덕동에. 거기가 지금은 메인이었고 지금 현재 6개의 기관으로 늘어나서 뭐 도봉구에도 있고 뭐 동작구에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이제 공덕동에 위치를 했었고 그 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총 한 800개 정도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DB를 기반으로 이분들에게 공공 데이터를 수상했던 그때 저를 비롯해서 몇 개 기업이 중심이 돼서 거버넌스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공 데이터 창업대회를 통해서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실은 뭐 상금은 별로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수상했을 때 해당 기관과의 소통이 수월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 해당 공공 데이터 담당 전산 담당자 혹은 전산 담당자가 없는 경우는 그 담당자를 통해서 외주사를 하고 연락했을 때 데이터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요즘은 좀 빠른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웠던 거죠. 공공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피드백이 2주 안에 답변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그 답변도 너무 이렇게 시원치 않게 답변이 온 거죠. 그럼 이거를 계속 반박하자니 먹고 살아야 되는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의 패턴을 통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공공기관과 소통하고 하는 방법을 예를 듭니다. 또 요즘은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민간 입장에서 공공과 협력할 수 있는 R&D 과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공 조달이나 혹은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기술적 적용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담당자한테 프로토타입을 보여줍니다. 이거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보여줘서 우리가 이게 설득력 있는 자료다. 그러면 그분이 오케이 하면 협력 과제, 연구 과제를 1년에서 2년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차 정도 되면 좋다. 그럼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이루어져서 보통 안정적인 데이터 공급망까지는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목표를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한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정부가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데이터를 생산하면 이건 최소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제 돈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문화학상과 내가 보지 못한 현장의 관점으로 필요할 때 이들을 설득하는 세 가지 이론이 사실 굉장히 메리트 있고 확대가 돼 있고 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공공 데이터의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때도 아까 거버넌스, 각종 창업 대회 및 공모전, 그다음 해커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포탈 혹은 뭐 블로그도 상관없고 이런 채널들이 안정적으로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게 좀 오래 걸리니까 다른 앱을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고 잠깐 좀 기지개를 푸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미나이 들어가서 제가 우선 새로운 창을 열고 여기서 미세먼지를 활용해서 구글 시트로 앱을 만드는 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부터 앱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중간에 구글 시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이건 아까랑 좀 다르게 중간에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코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글 AI 스튜디오나 그다음에 중간에 그 깃허브 같은 거를 쓰지 않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 안에 엑셀 시트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에 대한 API를 먼저 발급받고, 그 다음에 구글 시트 준비, 그리고 앱 스크립 만들고, 그 다음에 트리거 설정, 앱 시트 연동에 관련된 부분, 배포 테스트,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인트라넷에서만 가능하고, 저희가 이거를 아까 가상 웹서버에다 올리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죠. 혹은 우리가 이제 엔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등 공유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서비스가 아니라서 메일로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한 번씩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공 데이터 포털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자, 여기 지금 환경공단의 에코 마일리지, 에코 코리아 미세먼지 또는 이런 내용들의 데이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러면 저는 아래 거 쓰겠습니다. 이게 위에 경보 관련 거 있는데, 경보 관련이 만약에 최근에 경보된 게 없으면 데이터가 없어서 이 아래 거, 한국 환경공단 에어 코리아 미세먼지 경보 발령 현황. 경보 발령. 아, 저 그냥 이걸로 쓰겠습니다. 실시간 통합 대기 기환 경지수로 한번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측 상단에 보면 어, 저기
음. 어, 우선은 이제 오픈 API를 기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래 그 버튼이 안 보여서 에코 코리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이력 현황 이걸 누르시고 오픈 API를 누르면 활용 신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서비스를 하고요. 그럼 이제 신청 작성 양식이 나옵니다. 앱 개발할 거고요. 어, AI 앱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쓰고 동의를 누른 다음에 활용 신청을 누르면 바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승인된 내용을 확인해서 보면 이렇게 키값이 나오는데요. 일반 인증 키값입니다. 이 키값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URL 창에 넣으면 이게 바로 인식하면 좋겠지만 주소 창이 좀 필요한데 이걸 또 치기 어려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공공데이터 키값으로 받은 거를 URL로 확인할 수 있게끔 주소 좀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주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크롬에다가 주소창 이렇게 넣어서 글자 이렇게 쫙 나오면 그죠? 데이터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죠? 자, 여기 지금 4번에 있는 저희가 이제 API 인증키를 받았고, 이제 구글 시트를 통해서 앱 스크립트 연동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 그 스프리시트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구글 메인에서 여기 시트를 누르고, 여기 새 창을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에 이제 앱 스크립이랑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에 앱 스크립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분이 짜주신 스크립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거 다 지우고 컨트롤 V를 딱 누르십니다.
원래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이면 여기 이렇게 실행 버튼이 나와서 얘가 좀 이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는데 지금 비활성화돼 있어서 다시 한번 짜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셀바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걸 깜빡했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입력해야 될 게, 요 아래 이제 측정 소명, 미세먼지, 미세초먼지, 그리고 이 측정 시간,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넣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셀에다가 먼저 이 키워드를 입력하고,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 스크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작성한 걸 지우고, 지금 넣은 게 지금 API가 요청이 거절이 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 수업 전에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가 이유인지 혹시 다들 안 되시죠? 지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결과물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이렇게 지역 검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무슨 이유인지 아까는 됐었는데 바로 안 되더라고요. 자, 우선은 그럼 이거는 패스하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실습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따가 쉬는 시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계속 아침부터 확인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쩔 때 가끔씩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딱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번 5분 있다가 완벽하게 두 가지의 실습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적으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캔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 검증에 대한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공 데이터 정책이든 사업화든 비즈니스 캔버스를 활용해서 100% 이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인블럭 자체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사업성에 대한 문제 제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미나이에서 새 창을 열고 아까 아침에 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사이언스 멘토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시키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복사해서 만약에 주최 기관이 여기가 한국창의재단인데 한국과학창의재단이죠, 공식적으로. 이 기관의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비스가 진행되었을 때 관련된 데이터 개방과 대응에 대한 거를 비즈니스 캔버스로 좀 검토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뭐 정량적인 부분이나 통계적인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인문학적으로 정성적인 느낌으로 작성을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일을 첨부했고요. 제안서 사전에 프로토타입 제안서하고 나인블록 관련된 비즈니스 캔버스 이렇게 넣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체가 이제 한국창의재단 입장에서 이걸 실제로 사업을 했을 때 검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아까 나인블록에 맞게끔 구성을 해달라고 썼고 첫 번째로는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쓰고 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시각화 이미지로 다시 재작업을 합니다. 나인블록의 표에 맞게끔 그냥 열어보면 너무 짧은 내용이 심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풀 브레인스토밍 관련된 내용을 요청하고 물론 더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썼으면 디테일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시각화 이미지를 한번 나인블록 사이즈에 맞게끔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비즈니스 캔버스를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를 기반으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끝나고, 이제 MVP에 관련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설정한다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최종 끝나면, 이제 실행계획서까지 연결하는 방법론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까 그 이제 나인블럭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팀 회의 정도나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이제 내부 결정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 관련된 내용, 솔직히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올해 제안을 하면 올해도 내년 거 좀 늦긴 했죠. 만약에 연초였으면 설득 이론이 돼서 중순쯤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 방식은 뭐 일부 연구과제 정도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2차년도쯤에 서비스 개발이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 높은 직속 부서나 장관님 의견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의사결정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MVP 관련된 설계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와 같이 총 7개 단계로, 물론 기간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 관련된 저희 것만 쓰면 좀 더 속도가 빠르고, 다른 기관에서 표준화 데이터를 통해서 상호 협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 표준화 처리 및 API 관련된 전달 방식, 혹은 뭐 만약에 지도나 동영상이 들어가면 그거 직접 가서 받거나 클라우드로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양이.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만 정보한다면 이렇게 공공 데이터 포털이든 직접을 통해서 API를 전달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AI를 통해서 표준화 데이터 표준 작업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문제 정의와 표준에 관련된 부분의 분류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델링에 대한 거를 중간에 이제 분석과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을 AI를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에 대한 구성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정량적인 우리 MVP 구성이 됩니다. 물론 정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사업이 자금이 들어가면 정량적 지표를 통해서 본 사업성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명확하게 구성할지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MVP에 대한 설계와 그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방향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가설을 구성하고,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가 만들어져야 설득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왕성한 세부 제안서보다는 이 방향성에 대한 당위성이 국내 법률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정책적 기반을 통해서 프레임 안에 들어왔을 때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는 설득 이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설득 이론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에는 캔버스 기반으로 비즈니스 BM이라든가 여러 3P라든가 4C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이후에 팀 및 직속 상관의 설득이 끝나면 이제 기관장 최종 의사결정까지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중앙부처의 관계성과 의사결정, 또 어떤 데는 자치단체장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되고, 자치단체장도 어떤 부분에서는 중앙부처의 최종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서울시에 이제 그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를 만드는 그 사업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오픈 데이터 포럼을 통해서 이동 약자, 즉 이렇게 휠체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동에 관련된 지도가 필요한데, 문제가 이제 뭐 시골 같은 데는 평지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도심권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지하라든가 지상에 관련된 복합적인 위치 정보라든가 도면 정보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일반 GIS 정보가 아니라 QGIS 관련된 3D 도면 수준의 퀄리티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단순하게 도면 정보를 통해서 3D 좌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촬영 정보를 통한 커버까지 연결한다면 어, 데이터 개발과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해서 서비스까지 가는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약자를 구해야겠다는 공공기관의 의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투자했을 때 비중이 기관의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지도보다 만들어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서울시라고 예를 들면 서울시 안에 모든 권한이 시장님한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어떤 교통 뭐 지하철이라든가 그리고 주요 이제 철도 같은 거 이런 거에 의사결정권은 국토교통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무를 보고 있는 철도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려면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그 휠체어 관련된 이동 약자에 대한 문제 해결. 자, 이 지도가 완성이 돼야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보조기기 이동수단에 대한 동선 정보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에 제도적인 기반이 속도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민간 건물은 의무적으로 그 데이터를 개방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데이터 개방이 공공기관 건물에만 일부 돼 있고, 보안성이나 대외적인 민간 접촉하지 않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서울시에서 QGIS나 이런 데이터 만든 비중은 제가 알기로 한 2에서 3% 정도로 인지하고 있고요. 정말 고품질의 전체 도시로 가려면 이 비용이 수백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뭐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도를 만들거나 그 좌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우선 휠체어 장애인들의 많은 부분의 비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운 잘된 도로가 아니라 약간 그 산 쪽 위쪽에 살거나 아니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이쪽 또한 일반적인 GIS 정보까지도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서울시장님께서 복지대든 서울복지재단 가서 엄청난 그 휠체어 그 노동자들한테 비난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게 뭐 어떤 걸 떠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쉽지 않다. 저도 이제 민간 입장에서는 왜 그걸 거기다 신경 안 쓰나 하고 그 위원회에 들어갔더니 이해가 되는 거죠. 양쪽 다 상황이.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잠깐 5분간 마무리하고 이야기を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서울시 환경위원회에 있는데요. 거기서 느꼈던 게 처음에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하고 미세먼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측정 도구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건 놀랐지만 우선은 지하철의 경우는 이제 그 담당 소관이 지하철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기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량을 확인하죠. 여기 있는 미세먼지와 또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측정 위치에 따라서 미세먼지 결과값도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게 뭐 어떻게 균일화하기는 아직까지는 고민이 많지만 우선은 최대한 많은 기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각 자치단체와 뭐 지하라든가 지상 그리고 일반 도로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미세먼지 데이터를 통해서 앱을 만드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인 거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녹색서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버넌스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에도 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환경 관련된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다, 세 기구 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그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소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 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환경 실천에 대한 상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를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서울형 R&D라는 걸 만들어서 환경 친화적인 대응에 대한 일반 사회적 경제, 일반 기업, 시민사회 이렇게 골고루 과제를 수행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다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서 개방을 하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진행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미세먼지 환경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에 대한 방향과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거대한 환경의 이런 생태계 속에서 정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선정했을 때 너무 거대한 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범위를 기반으로 작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 10분간 쉬고 제가 그동안 이거 시뮬레이션 냈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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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된다. 음, 음,
음. 음.
그러면 이 시간대 걸렸어. 네, 그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그 미세먼지 관련된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을부터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지 않고 그냥 시연만 집중할 테니 편하게 모니터링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우선은 아까 첫 번째 했었던 사이언스 멘토 지금 깃허브로 넘어가서 서버로 넘어가는 거 이제 지금 돼가지고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깃허브에 첫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 모양이실 거예요. 여기서 우측 좌측 상단에 있는 뉴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언스 멘토라는 여기 아까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과학 멘토링, 그 다음에 여기 퍼블릭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는 체크 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 안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작업한 파일을 이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옮기는 작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깃허브에서, 저기 AI 스튜디오에서 여기 지금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코드 버튼을 누르고 여기 빅스포트에서 보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저희가 여기에 만들어진 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파일을 이렇게 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저희가 깃허브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깃허브에서 이제 질문 사항을 여기 제미나이에다가 화면을 캡처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업로딩 하라고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보기 어려우니까 캡처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면 여기다가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게끔 되어 있고요. 업로드 된 거를 아까 AI 스튜디오에서 다운받은 저희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게 파일 업로드가 됩니다.
맨 안에 내려가면 이제 커미트라고 있거든요. 커미트라는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제 메시지나 이런 파일 이름을 쓰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안 돼도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아래 이제 승인 맨 아래 버튼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자료를 참고해서 넣었는지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가상 서버로 넘어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태그를 한번 출력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상 서버인 버셀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Add New라고 있고요. 이게 프로젝트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GitHub랑 연동된
이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멘토링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웹 스트림 서비스가 가능한 단계까지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승인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가상의 이제 웹 URL이 나오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 승인이 됐다고 나오고 이 아래 보면 이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웹 화면으로 보이고요. 이 주소를 다시 웹 그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면 스마트폰 사이즈에 맞게끔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볼 수 있게끔 가상 공간 안에서 제공해주는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본인이 이제 최종 가상 서버에 든 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URL을 치면 제3자에게 카톡이든 메일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구글 AI 스튜디오, 그 다음에 깃허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상 서버를 통해서 버셀이라는 서버를 통해서 최종 시뮬레이션 AI 앱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대응하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실제 아직 안 했던 거는 여기 지금 각 버튼별로 베이스 관련된 깔아야 되고 이제 데이터가 엑셀처럼 이렇게 쌓일 수 있도록 컬럼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보안이나 가입자 정보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껍데기만 이렇게 만든 거고 앞으로는 이게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AI 스튜디오에서는 그걸 다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아까 유료라서 처음에 저희가 초기 디자인까지는 무료고 프리뷰까지는 그거를 뒤에 데이터 서버 및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운영 체계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유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 더 고도화되고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AI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버벅거렸던 게 처음에 시뮬레이션 몇 번 하고 나서 삭제라고 제가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이게 에러가 충돌이 나서 이게 순서대로 안 나서 저도 좀 당황을 했고, 어, 지금 원래 보여드리고자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이거였는데 그 미세먼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제가 그 어저께 시뮬레이션 하면서 신청한 공공 데이터 키가 여기랑 저게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청하라고 했는데 다시 신청했더니 그게 또 충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결과적인. 그래서 처음에는 됐다가 어저께는 됐다가 오늘 아침부터 자꾸 안 되니까 제가 당황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직 공공 데이터 포탈이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 로그 데이터가 계속 남아서 이게 기존에 있는 새로운 사용 유저랑 겹쳐서 이게 진행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추측은 이게 아니더라도 안 되는 시점이 일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아까 이 데이터가 열릴 수 있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열렸던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한번 뭐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원하는 내용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당황을 했고 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오늘 한 것 중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이거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부분까지 한번 프로타입을 연습을 해봤는데요. 어,
이 부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업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들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 제시에서 문제 해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윗선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아까 싱크홀 같은 서울시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선은 강의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디테일을 설명드리면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우선 구글 AI 스튜디오에 대한 주요 기능을 좀 더 이해시키는 화면인데요.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하고 하면 좋을 텐데, 우선은 시연을 중간중간 하면서 해야 됐었던 이유는 아까 말한 데이터에 에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I 충돌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먼저 그거를 역으로 했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AI 스튜디오는 말 그대로 영상으로 얘기하면 프리미엄이나 애프터 이펙션 같은 혹은 이제 모바디 같은 거 그런 약간 영상 편집 우리가 익숙한 포토샵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할은 AI 앱 서비스를 초기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코딩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 방식으로 챗봇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인 고도화 그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그거를 챗GPT를 통해 그 제미나이 기초 AI 그 세팅 툴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학습을 시키고 거기 나와 있는 코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숙식까지 가는 과정들을 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체험만 한 거고 실제로는 아까 말한 이 제미나이한테도 충분한 학습 정보 기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구글 스튜디오까지 연결을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들이 며칠, 빠르면 며칠, 길면 몇 달에 걸쳐서 계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이 완성되고 그 완성되는 과정의 중간에 깃허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뭐 가까이 있거나 인근에 있는 부서 아니면 그런 같은 부서라고 해도 함께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단계적인 고도화를 통해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퀄리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기획서를 기반으로 현장에 있는 걸 AI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모델링을 했지만 시작 개발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까 보여지는 게 아까 모델하우스, 소형 모델하우스, 큰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아파트를 사러 갈 때 모델하우스에 가서 조그만 걸 보잖아요. 오늘 그 정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고층의 아파트라든가 지금 빌라를 지었을 때 그 상황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이 뭐 땅을 파봤는데 안에가 모래밖에 없다든가 큰 바위가 있어야 기둥을 박을 수 있는데 그런 조건도 물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구성을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만들 과정에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AI 기술 때문에 서비스가 빠르게 경쟁사나 혹은 저랑 유사 서비스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피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비스 개발이나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약간 변수가 있어서 실제로 많은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고, 구글 AI 스튜디오를 쓰면서도 또 하나 아까 제가 처음에 어제 강의했던 것 중에 전반적인 AI 트렌드를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좋은 차가 나오면 1년에 한 대씩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대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이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AI 산업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말한 거고, 이게 AI 스튜디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AI 제미나이 종 패키지나 구글 패키지만 말했지만, 모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IBM이라든가, 이런 MS라든가, 이런 곳에도 이런 똑같은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 작업이 어느 게 더 맞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구글을 많이 쓰니까 오늘 구글을 기반으로 제공했고, 저의 경우도 사실은 구글만 쓰진 않고 사실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번갈아 쓰면서 제가 강점인 부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오늘 말한 네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유사 서비스가 맞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UI, UX도 여러분들 편의성 있게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AI 스튜디오의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샵이나 중간 개발 진영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도 그 앱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미나이 API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공공 데이터에서 터미널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떤 기능성에 대한 부분에 분석 정보까지는 UI, UX 간단하게 그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개발하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더 전문 개발자라면 개발 경험을 갖고 싶다면 파이썬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 제미나이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게 사실 보안 솔루션이 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최근 2, 3주 전부터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kit값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생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 느껴지고 제가 이거를 아까 제미나이 챗봇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생성 가능한지를 확인해 봤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앱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미나이 그 챗봇 같은 기능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모티모달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어 처리의 통합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우리의 음성만 가지고도 이쪽에서 기계나 AI 기계에서 그걸 인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때 가서 공부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처럼 AI도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행정에서 AI까지 데이터 개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느 순간 필요에 의해서 되면 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활용에 대한 이제 구글 스튜디오 관련된 부분에서 단계적인 대응을 발표 자료까지 연결하는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구글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자들이나 혹은 제3자한테 정보 전달을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MVP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그 내외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관련된 그 부서를 통해서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민간 기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중간중간마다 민간 기업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구글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 제안서까지 가는 배경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많이 서울시에 관련된 활동 중에 환경 쪽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민사회 영역이 있고 데이터적 영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둘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활동을 하는데 서로 같이 붙어 있을 일은 없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실천하고 그게 법령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약간 서울 열린 데이터에서 환경 데이터 쪽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빨리 서비스가 완성돼서 이것들이 실현성이 있다라는 정량적인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싶고 그러니까 빨리 서비스가 도입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사용자 인적 정보랑 DB를 통해서 설득 이론을 만들고 싶다는 게 서로가 그런 각자의 동상이몽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쪽 얘기를 저쪽에다 전달하고 싶고 저쪽에다 이쪽 얘기하고 싶은데 서로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 영역을 설득해서 결과적인 거는 AI에 대한 도입과 그 배경의 가장 설득 이론이 공공주택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제 했었던 것 중에 이제 AI의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환경 자체가 지속적으로 통합 솔루션을 가는 부분을 통해서 구글은 다른 사용자들한테 다른 유사 서비스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뺏기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걸 키우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피스 관련된 부분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MS 오피스가 너무 편하고 이거를 구글로 옮긴다고 해서 호환이 된다고 해도 그 UI UX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아직도 듭니다. 그게 좀 어렵고요. 영상 제작도 AI 영상을 많이 자동으로 생성해서 구성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AI는 3D 도면으로 계속 만들면서 좀 더 고품질로 깔끔하게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AI가 조금 AI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클래식하게 만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QGIS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료를 측정하죠. 예를 들어서 도면 정보를 가지고 AI 학습시켜서 가상의 디지털 트윈 같은 환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수작업이 통해서 그 고도화가 되지 않으면 드론 동선을 만든다든가 휠체어 자동 휠체어를 만든다든가 휠체어 동선을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 사건 사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거는 이 구글에서 하고 있는 통합 솔루션 못지않게 모든 부처와 그다음에 플랫폼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이런 통합 플랫폼을 준비하지만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 구성원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문서의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여러분들 공공기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쉽지 않죠. AI 자체를 업무에 아직까지 적용하는 데는 긍정적인 사고지만 그거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통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호가 될 수 있는 부분 일하다가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본의 아니게 생겼을 때 그런 보호 장치 요즘 최근에 이제 교육 관련된 그 교육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단계적인 어떤 이런 공공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 기반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과정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와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발표에 관련된 구성 요소를 만들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잠깐 10분간 쉬고 여러분들한테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보고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썼던 기반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공공 데이터 개방과 그리고 AI 적용 그리고 단계적인 설득 이론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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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